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화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유한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그 거리 얘기 좀 해보죠. 요즘에 무슨 거리다 해서 뭐 거리 이름이 많이 붙는 것 같은데 네. 이 특화거리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진짜 특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특화거리 하면은? 예. 그런 특별성 같은 것들이 있는 건가요? 특화거리가? 맨 처음 만들 때는 그렇게 이제 의도를 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 공릉동에는요, 노원구 국수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공릉동 국수거리라고 하는데요.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그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음식 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선포시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국수데이로 매월 11일을 10일 매월 11일을 그 국수데이로 지정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도록 이제 맨 처음 기획은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한 1.5km 정도 되는 이 거리에 국수집이 한 10개 정도? 밖에 없어요. 국수거리인데 예, 10개밖에 글쎄 말입니다. 없네요. 네. 그래서 주말에는 또 문을 닫은 곳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이제 뭔가 만들자라고 계획은 했는데 네. 이게 실행이 잘 안 된 거죠. 또 종로에는 다문화 특수거리라고 있습니다. 네. 5년 전에 이것을 다문화 특화거리로 조성을 한다라고 해서 뭐 13개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다문화 거리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표지판도 없고요. 계획만 해놓지 실제로 진행된 거 없고요. 춘천 닭꼬치, 부산 어묵 뭐 이런 것만 팔고 있고 별로 이렇게 이름조차 알기 힘든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인천 중구청에는 러시아 특화거리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예. 이게 지난 8월에 인천 중구가 이제 추진하는 러시아 특화거리 조성 사업 뭘 준공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제 사실은 그 러시아 영사관이 있었던 곳이 한 여기서부터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네. 인천역 부근에 이제 러시아 영사관이 있었는데 거기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다가 러시아 특화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 주민들이 역사성과 지역성이 결여된 사업이다. 근데 여기에 신포동 우연로 35번 길에 네. 12억이나 돈이 들어갔어요. 여기 뭐 길을 만든다고 할 때요. 거리를 조성할 때.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전통 건물 만든다, 뭐 전통 장난감도 있고, 러시아 문화활동 체험 공간 조성한다, 관광객 증대를 기대한다라고 했지만 네. 지역에 있는 문화계 인사들이랑 전혀 이제 커뮤니케이션 없이 관에서만 주도해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본 없는 사업이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커다란 벽을 하나 세우고 인면이라고 해서 이게 세우고 있는데 역사성도 부재하고 낮은 완성도에다가 신포동 자체의 개성도 잃고 국적 없는 거리가 되었다. 문화적 상상력이 빈곤한 행정의 컴플렉스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종로구의 다문화 특수거리. 예. 또 이제 노원구의 국수거리. 노원의 국수거리. 예. 또 인천의 러시아 특화거리 이렇게 예.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원래는 예. 이 특화거리를 붙였던 이유는 뭐예요? 무슨 의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치단체장이 어떠한 이제 그 지역의 명소를 만들어서 지역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키려고 하는 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실상 예산도 지원해서 그럼요. 조성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 러시아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12억이 들어갔고 여기 국비에 6억이나 들어갔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그러니까 때문에? 이건 이제 뒤에도 말씀 따로 드리겠지만 네. 이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 공무원들의 머리로만 짜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특화거리 마저 말씀드리면요. 아, 예, 예. 사실은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 이야기인데, 이건 뭐냐면 러시아 영사관이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네. 떡하니 그러니까 역사성이 완전 거세돼 버린 거고요. 그리고 그저 러시아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러시아 따라하기 정도로만 이제 그친 거죠. 네. 빈곤한 문화적 상상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조선시대 때 또는 그 구한말 때 분명히 러시아 영사관이 있었고 그때 분명히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한번 살펴보니까 이 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면 인명공사 거기 이제 러시아 크렘린 궁처럼 이렇게 네. 벽을 크게 이렇게 세우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인명공사는 러시아 크렘린 궁전을 본떠 노후화된 건물을 가리고자 디자인했다. 즉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전시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관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 굉장히 뭐랄까 다 거세된 상태에서 보이는 것만 치중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국수거리에는 국수집이 많지가 않고 예. 또 다문화 특수거리에는 다문화 느낌이 전혀 없고 예. 그리고 러시아 특화거리는 그냥 러시아 그 역사와는 좀 동떨어지고 예. 한국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예. 뭐 이렇게 정체성이 굉장히 지금 불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네, 그죠? 그러게요.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혈세가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 러시아 특화거리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12억이나 들어갔는데 여기 국비가 6억 들어갔고 시비가 12억이나 6억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경관 개선 작업이라고 해서 바닥이니 뭐니 이게 싹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공간을 다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죠. 이제 비슷하게 좀 그쪽 러시아와 비슷하게 좀 만들면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책상머리 아이디어로 급조된 특화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맨 처음 이렇게 만들 때 네. 지역 시민사회 내지 거기 지역 문화계 인사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랑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겁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네. 철저하게 관련 그 지역 문화계 인사라든지 지역 상인이라든지를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서 만들면 좋은데 그렇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기획만 하고 한번 진행해보자 이걸로 현장 조사도 없이. 그렇죠. 조사도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교한 전략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예, 예. 거군요. 그렇단 말이에요, 최요한 평론가님. 특화거리 얘기가 많은데 예. 혹시 좀 성공한 케이스는 없습니까? 예, 특화거리에 귀감이 될 만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요, 참 재밌게 뭐냐면은, 네. 관에서 먼저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이 먼저 몰려들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서울 물레동에 네. 예술촌 거리가 있습니다. 물레동은요, 7, 80년대 철공소가 모여가지고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죠. 네, 예. 공장이 많고 굉장히 삭막한데 여기에 예술인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 화가, 음악가, 밴드, 뭐 시인들 막 이렇게 몰려들어서 네. 저절로 이렇게 막 그 문학의 인사들이 계속 또 몰려들면서 문학의 촌이 만들어졌어요. 홍대 앞그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거기 홍대에 있던 사람들이 일로 온 거군요. 쫙 빠져가지고 다른 데 갔다 또 온 겁니다. 이게. 물레동으로 온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레동은요, 네. 뭐냐면은 옛날에 그 모카씨를 들어왔던 문익점 선생이요. 모카씨를 가져와서 여기 물레동에서 재배했다. 문씨가 왔다 해서 물레입니다.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공소 마을이 이제 낮에는 철공소가 있어요. 실제로. 네. 철공소가 있는데 오후 6시나 7시에 문 닫으면은 그 부근에 그 빈 자리에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예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화촌을 만들기 시작했죠. 지금 카페, 식당, 공방 너나 할 것 없이 물레동 예술만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이고 그래요? 있어요. 예, 예. 낮에는 철제상가로 쇠소리, 기계소리 들리지만 밤에는 음악소리, 시 낭송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이거 한번 굉장히, 나가봐야겠네요. 예,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그러니까 역시나 문화라는 게 그 책상 앞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문화를 향유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물레동 예술촌의 사례에서 그 시사하는 바를 찾는 게 지금 특화거리 논란에 대한 대책을 찾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철강소가 있는 데에 예술인들이 몰려가지고 문화를 형성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던 거기다가 거니까요. 임대료가 쌌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쌌죠. 그래서 갔겠죠. 예, 그렇죠. 물레동 예술촌이 형성될 수 있었던 건 주변에 철강 시설이 한 1,300개 정도 되는데 그 남는 이제 그 빈 공간에 네. 문화인들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그 상업 공간에 카페가 만들어지고 이 상업 공간에 갤러리가 만들어지고 밴드 음악실이 만들어지고 한 것이죠. 철강촌과 예술촌이 함께 어우러지는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서 물레동 예술촌에 있는 그 예술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탁상머리 행정이 없는 곳에서 바로 이 문화의 꽃이 피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조금 전에 그 홍대 앞 거리 얘기하시면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를 예. 하셨는데 네. 물레동도 이렇게 예술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성한 그 거리가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예. 또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물레동에 있는 여기 지금 예술인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네.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걱정하고 홍대 있는데 앞이 그랬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소비 업종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월세 등이 좀 상승하고 있고 물레동 주민들도 변화의 주춤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 물레동에 찾아오는 사람은 예전보다 서너 배 늘었는데 네.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리가 없겠습니까?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월세가 굉장히 비싼 거죠. 네. 지금 상황이 그렇고 예전보다 한 30% 정도 인상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홍대 앞에서 락밴드 하던 같이 젊고 가난한 젊은이들이 정처 없이 연남동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된 것인데 이게 이런 것처럼 이게 무슨 특화된 사람들 예술인이라도 몰리면은 그 지역에서 임대료가 올라가요.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가로수길이 그랬고요. 북촌이 그랬고요. 경리단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자본의 주도로 가파른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원주민이 떠나는 현상,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떠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현상이 그래요. 물레동에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뭐 또 한 번 서울시의 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예. 뭐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그림 하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의 실제적인 현상이요. 그 홍대거리 홍대거리와 서촌과 이태원 말씀드릴게요. 홍대거리 같은 경우는 임대 시세가 20배에서 40% 올라가고 권리금은 10배나 올라갔습니다. 이거 최근 5년 사이 그랬고요. 서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옥 가치가 평당 1,700에서 2,000에서 3,00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거고요. 이거 역시 최근 5년이고요. 이태원은 세상에 원룸 월세가 25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올라갔다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다라는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면 그렇게 올라가는 지역에 건물을 삽니다. 사서 그거를 그 젊은 문화예술인들한테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싼 가격에. 시에서 사서요? 예, 시에서 사서요. 이게 이제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안은 없는데 이것이 임시방편이다. 라고 해서 딴지를 거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료 규제다. 응?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규제라는 거다.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울시를 비판하는 것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서울 대학로, 인사동, 신촌, 홍대 이 6개 지역에 대해서 그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미 지역의 건물주들이랑 상생협약을 맺어서 일단 그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정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시가 건물을 매입해서 그를 가난한 그 문화예술인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홍대처럼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착한 건물주가 있고 나쁜 건물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씨 좋은 착한 건물주가 나는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반대하니까 난 여기서 젊은 그 예를 들어 예술인들, 음악인들 이렇게 잘 이렇게 싼 가격에 해줄 거야 라고 착한 건물주가 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주들이 그 건물주가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주 역시 이건 홍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네. 그 임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홍대가 완전히 이제 상업화 되어버린 지역이군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가 각 건물주들하고 협력을 해서 상생협약을 맺는 거고 임대를 싸게 하든지 아니면 이게 그래도 이렇게 막 올라가거든요. 아예 서울시가 그 건물을 다 매입해서 분양하든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겁니다. 서울 시내 그렇게 여러 곳에 6곳이요. 그 건물을 매입할 만큼 예산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상생 협약으로 하고 안 될 경우에만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하게 되는 그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니까 예. 그 문제를 예산에서 추론한다. 예.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실효성이 없다라고 비판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규제 철폐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서울시가 개입해서 건물 임대료를 좌지우지하느냐? 규제는 철폐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거는 서울시가 하는 거에 대한 딴지 거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성이라든가 어떤 공동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예, 예.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문화거리라는 게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뭐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가 된다라고 하면 관광객들 유입까지 좀 기대가 될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정체성 있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그리고 유지를 위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기대가 됩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구청을 없애기로 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은요. 뭐냐면은 부천 청사를 없애긴다는 얘기죠? 구청장을 없앤다는 거예요. 구청장조차. 그걸 그 시장이 무슨 수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은 임명직이에요. 네? 구청장은 임명직이라고요. 부천시장은 선출직이고요. 네. 부천시 밑에는 지금 그 원미구와 소사구와 오정구가 있습니다. 네. 네. 이 구청장들은 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입니다. 아, 그 인구 단위가 예, 작아서 인구 그런 단위 거예요? 작아서 그렇게 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이번에 부천시장이 용기를 내서 시의회와 같이 논의한 끝에 구청장을 없애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년 6월 말까지 3개 일반구를 없애고요. 7월 1일부터 10곳의 행정복지센터 10곳의 3곳의 구청장을 없애고 구청 자체를 없애고 이것을 쪼개서 10곳의 행정복지센터 책임동 또는 광역동이라고 해서요. 이걸 출범을 시키는 겁니다. 이유는 구가 시와 동 시가 있고요. 네. 구가 있고 동이 있고 이 중간에 이 맡은 역할이 애매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역량 발휘하기도 어렵고요. 굉장히 복잡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전 이걸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원미구면 원미구청장이 따로 뽑히고 글쎄 말이에요. 소사구면 소사구청장이 따로 뽑히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부천시장이 직선으로 뽑혀서 지역에 있는 공무원을 구청장으로 임명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없애고 행정복지센터 10곳은 인구 7에서 10만 기준으로 기존 뭐 2개의 동 내지 5개의 동 가운데 중심이 된 동에 설치한다고 하고요. 시안에 따르면 인구가 밀집한 원미구에 5곳, 그리고 소사구에 3곳, 오정구에 2곳 정도가 설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랑당이 다른 상당히 새로운 발상에 대해 처음 전국 최초입니다. 아, 그래요? 예. 부천시장이 김만수 시장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부천시에 이어서 전주시와 포항시도 이러한 비슷한 행정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동, 구, 시 이렇게 원활하게 서울시 같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애매하게 껴있는 구청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 편의 행정으로 가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정부 3.0 개혁안의 하나인 책임 읍면동제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종시 등 7개 지역이 이미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됐지 실제로 실시된 건 아니고요. 네. 부천시가 처음으로 구청까지 폐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 구, 동의 3단계 행정조직을 시와 동으로 이렇게 그 2단계로 간소화했고요. 그래서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바꾼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바꿔서 복지, 안전, 청소, 교통 등 시민 밀착형 행정을 바를 수 있도록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근데 그 동을 그럼 35개 동을 10개 동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36개 동을 10개 동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훨씬 더 작게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시민들이 중간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알아보니까 구청이 있는 것이 위에 있는 시와 구와 동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간소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해서 시의원들하고 같이 협의 끝에 결정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뭐 위인설관 형식의 예. 그러한 그 조직 단위를 없애는 없애고, 거는 예.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 각 동을 또 통합시킨다는 것은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에서는 이제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래요?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36개 동으로 자세히 나눈 것을 광역동이라고 해서, 일반 동이나 광역동이라고 해서 10개로 나눈다라고 하고요. 아니, 제가 그런 사례를 한번 전에 본 적이 있어서 예. 마포구에선가요? 신영섭 청장 할 때 예.
그 동을 통합을 시켰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동사무소도 멀어지고 예, 예. 아주 시민들이 불편해서 나중에 그렇죠. 또 돌아오더라고요. 서울시와 또 이제 그 부천시하고는 그래요? 또 상황이 또 실제 상황이 다르고요. 그래서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고 조직과 계층이 막 늘어나는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다. 이런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행정 비용도 절감하고 주민 편의주의가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던 걸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있죠. 극복해야 될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공무원들이 여기에 흔쾌히 참여를 하느냐, 공무원들이 여기에 흔쾌히 동의를 해가지고 해주느냐의 네. 문제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잘 모르겠고요. 부천시는 그렇대요. 네. 지금 시장의 과감한 그 위임, 업무 위임 전결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해당 공무원들 왜냐하면은 사실 시장, 구청장, 동장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청장직을 없애니까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구청장으로 나갈 사람들이라든지 네. 그 진급 문제도 문제 있었는데 네. 이 부분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고위직들은 다시 민원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얘기는 결국 그런 고충이 있다는 시장이 거죠. 직접적으로 동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조직적으로. 그렇죠. 시장과 동으로 나눠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요.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상당한 변화를 이제 부천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물론 결과를 좀 봐야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봐야죠.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시행이 된 것이 그냥 그 뭐 부천시가 혼자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랑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부 공감대가 중요하다. 내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래서 샘플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지 업무를 구청에서 빼내가지고 양쪽으로 나누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행정은 간소화, 집중화, 효율화. 그 지방자치는 세분화, 자치 역량 강화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요. 그러니까 행정의 단순화를 만든다는 이 결과는 나중에 직접적인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행정에 물론 뭐 잘 하겠습니다만은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들 아마 부천시장이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 뭐 전국 최초로 시행이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아무쪼록 잘 정착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최호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